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게 판결문들입니다. 2017년 4월 3일에 전두환이 회고록을 출판한 이후에 민사적으로는 최초 했던 게 1차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 같은 왜곡이 워낙 심해서 그때 나왔던 결정문이 29페이지가 나왔고요. 근데 전두환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영 처리해서 또 재출판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출판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그 출판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 판결문이 70페이지. 그러니까 출판금지 가처분으로 인한 1차와 2차 출판금지 가처분의 결정문이 100페이지가 된 것이고요. 이게 100페이지고 이제 이 전두환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 명예훼손 헬기 사기 관련해서 그 형사 유죄 판결문이 117페이지입니다. 이게 장문의 판결문이 나와 있고요. 많은 왜곡 중에서 왜 헬기 사격만 형사 고소가 가능을 했냐면 지금 우리 대법원 판례가 집단 표시 명예훼손 이론이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형식 논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광주 시민을 비하하거나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거나 5.18 참가자나 유공자를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 집단이 너무 크다, 피해자가 좀 특정돼야 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김만우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도 가끔 무죄가 한번 나왔던 것도 그 형식 논리 때문입니다. 근데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딱 조비오 신부님과 아놀드 피터슨 목사님을 딱 지목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유일하게 가능했던 쟁점이, 그래서 나머지 쟁점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형사 재판은 헬기 사격과 관련된 조비오 신부님 피해자성에 대한 고소만 가능했었습니다. 117페이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1심 출판금지 가처분에 대한 1심 본안 판결이 70페이지의 판결문이 있고, 최근에 9월 14일 2022년 9월 14일에 마지막 선고된 민사 항소심 판결문이 14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형사 판결에서 나왔던 판결문이 지금 수백 페이지가 이르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전두환 회고록이 되게 허위로 왜곡의 집대성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왜곡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역사적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고, 가장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이 판결문이기 때문에 2017년 4월 3일 출간 이후에 지금까지 이 작업들을 재단과 3단체 그리고 또 우리 변호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했던 것입니다. 조영대 신부님이 또 앞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났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여기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또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또 의문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두환 이 책을 왜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자기 87년에 그만둘 때 이미 자기 회고록을 쓰겠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걸 왜곡시켜 놓고 떠날 생각으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출판한 거고요. 전두환의 의도는 아주 나빴는데 오히려 지금 이 5.18에 대한 왜곡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전두환 회고록 스스로 우리 사회에 던져줬기 때문에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의 기폭제가 된 또 역사적인 또 아이러니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이 계속 이렇게 왜곡을 했기 때문에 그 왜곡에 대응해서 왜 왜곡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하나의 진상규명 작업이 됐고, 증인들을 강제 조사권이 없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부르면 안 나오는데 법원에서는 소환해서 증인신문이 또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심에서 역사적인 유죄 판결이 났는데 항소심에서 작년 11월 23일 날 전두환이 사망하는 바람에 공소기각이 됐잖아요. 저는 전두환이 어차피 지금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은 입장에서 조금 더 살아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단죄의 측면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은 다시 민사 재판에서 전부 저희가 기록 인증 등본 신청해서 전부 다 민사의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을 시켰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다시 유효한 판결로 다시 좀 남아있는 셈입니다. 2017년 4월 3일 전두환이 회고록을 출판하고
저희가 고소를 바로 했습니다. 민사적인 소송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좀 바로 저희가 했고 2018년 5월 3일 날 검찰이 좀 고민하다가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전두환 씨 사실은 초기에 좀 재판 절차에 순응하고 출석을 잘했으면 죽기 전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었는데 초기에 가진 이유를 대세면서 좀 끌었습니다. 뭐 재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뭐 이송 신청을 하고 또 관할 위반 주장도 하고 또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알츠하이머 치매 걸렸다는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독감까지 핑계대면서 안 나오니까 법원에서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고 나서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첫 번째 출석한 것은 2019년 3월 11일 날 다시 광주법정에 선 것은 3월 11일입니다. 그때 한번 왔고 그 다음에 2020년 4월 27일 날 두 번째 한번 오고 마지막 선고일에 2020년 11월 30일 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재판에 전두환을 소환하는 것 자체로도 하나의 상식적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형사재판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고 조비오 신부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려서 피고인 전두환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재판이었는데 본질적으로는 역사적 사실로서 1980년 5월에 5.18 민주운동 기간 동안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사실관계 확인해야지만 이 명예훼손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됐던 것이고요.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직접 학살한 전두환을 그 죄로 법정에 세웠던 것은 95년, 96년 재판, 그것도 미안의 재판이라고 하지만 그 재판에서도 사실은 5월 27일 그 도청 제지지만 그것만 내란 목적 살인이 인정됐고 정말로 그 피해 학살로 불린 5월 21일 포함한 그 학살에 대해서는 발포 명령이 금형되지 않아서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서 단죄하지 못한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헬기 사격 재판은 왜 중요하냐면 계엄군이 계속 주장하는 게 자위권 발동 논리잖아요. 시민군이 먼저 무장해서 공격하니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헬기 사격은 전쟁 시에 적군을 향해서 하는 전투행위입니다. 시민을 향해서 헬기 사격까지 동원한 신군부가 무슨 자위권 논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위권 논리의 근본부터 허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민사항소심에서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자체 사고가 난 것을 마치 시위대 장갑차가 돌격해서 먼저 권종훈 일병을 사망케 하니 그걸 갖고 시위대가 공격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사실 자위권 발동 논리로 또 쓰였던 그 권종훈 일병의 사망 사건도 40년 동안 밝혀지지 않다가 이번에 민사 1심에서도 인정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그것도 역시 계엄군이 그때 운용하던 장갑차는 무한궤도 그런 차입니다. 시민군이 갖고 있었던 장갑차는 타이어로 되어 있는 도시형 장갑차였거든요. 도시형 장갑차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무한궤도에 짓눌려서 이렇게 권용훈 일병이 사망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논리를 허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5월 21일에 헬기 사격과 5월 27일에 헬기 사격 두 가지 판단을 했고요. 5월 21일에는 500MD 헬기, 그 잠자리 헬기라고 하죠. 500MD 헬기가 505 항공대나 506 항공대 소속 헬기가 조보 신분이 목격했던 불로천 상공 또는 광주시내 일원에서 있었던 헬기 사격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조보 신분이 직접 목격한 헬기 사격이기 때문에 5월 27일 헬기 사격은 500MD가 아니고 휴이 헬기라고 하죠. 월남전에서 나왔던 그 UH-1H 헬기가 이 호버링 상태에서 전일빌딩 향해서 사격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헬기 사격은 다 인정이 됐죠. 왜냐하면 타는 감정 결과가 있었고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무죄를 썼어요. 이거는 조비오 신부님이 직접 목격했던 헬기 사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훼손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관련성을 헬기 사격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무죄 판단에 이유무죄를 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이 사건은 전두환 유죄가 됐고 5월 21일 헬기 사격이든 5월 27일 헬기 사격이든 다 인정이 됐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항소심에서는 5월 27일 헬기 사격도 넓게 해석해야 한다. 인과관계 논리를.
그리고 양형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그런 이유로 저희가 항소를 했었는데 항소심 선고 결심을 앞두고 전두환이 죽었던 거죠. 43가지 정도의 증거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21일 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간과 어떤 부대로 추정되는지를 다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각각의 증인신문 조서나 재판 기록이나 이 결론들은 다 그 자료로서 보존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민사재판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두환이 회고록을 출판하고 저희가 바로 1차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이때가 이제 북한군 개입선의 헬기 사격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전두환이 다시 재출간하니까 다시 또 2차 출판금지 가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두 가지가 된 거죠. 1차 출판금지 가처분에 대한 민사소송, 2차 출판금지 민사소송이 두 가지가 돼서 두 가지가 병합한다고 합니다. 병합돼서 두 사건이 병합돼서 판결이 1심에서 됐고요. 항소심에서 2018년 9월 13일 날 판결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전두환이 지금 출판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두환이 항소 안 할 수도 있다는 항소를 했고 저희는 항소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측만 항소를 했었고 전두환이 항소하니까 우리가 항소기간 지나고 나서 부대 항소를 했는데 부대 항소란 말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항소기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로 하는 항소인데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부대 항소를 했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계엄군에 의한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인데 시민군의 사망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었던 권용훈 일병의 사망 사건의 진실을 한 번 더 규명하기 위해서 부대 항소를 한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전두환이 또 항소 안 했으면 그걸 못 밝혀질 뻔했는데 또 전두환이 또 이게 뻔뻔하게 또 항소하는 바람에 우리가 부대 항소를 해서 한번 또 판단을 받아서 그걸 또 얻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역사적인 과정에서의 하나의 또 사필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두환이 2021년 11월 23일 사망을 해서 그 소송 소개 절차를 밟았고요. 원래 출판금지 청구는 자연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청구가 아닙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청구예요. 그래서 출판금지 청구는 전제국에게만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출판자이기 때문에 이순자나 그 자녀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만 승계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9월 14일 날 140페이지짜리 판결문이 나왔고요. 1차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문에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써서 재판부가 썼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인용합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쭉 어떤 증거들이 설명합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일 뿐만 아니라 미국 CIA의 입장이고 뭐 다 인정하면서 전혀 북한군 개입설 자체가 허무맹랑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건데 2016년 6월경 월간 신동아하고 전두환이 인터뷰를 합니다. 전두환, 이순자, 상군사령관이었던 고명승 이렇게 세 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존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전두환한테 물어요. 근데 전두환이 금시초문이란 말을 했습니다. 나 처음 들어봤다고. 그리고 자기가 전방에 있었는데 뭐 그런 주장이 있냐라고 해요. 그래서 지만원이가 그걸 주장한다니까 지만원하고 우리 연희동하고 연결시키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이때가 2010년 6월이에요. 근데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전두환 회고록이 나왔는데 완전히 지만원 주장을 그대로 전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쁜 의도죠. 결국은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이 인터뷰 기사를 저희가 증거로 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전적으로 부인하였던 전두환이 인터뷰 시점부터 1년이 채 경과되기도 전에 지만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이 사건의 서적 출판은 자기 모순적 주장이고 일구이연에 한입 갖고 두 말을 했다. 이게 가장 강하게 인정된 1차 출판금지 가처분의 의미가 있고 이제 북한군 개입설 설자리 없게끔 세기를 박는 판결이죠. 지금 전두환이 여기서는 북한군 개입설 하면서 그냥 광주 시민과 우리 5.18 참가자들을 비난했기 때문에 피해자 집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못했잖아요. 지만원도 그런 논리로 계속 비난하다가 이 광수 시리즈라는 책을 내면서 북한군 특수군, 광주 투입된 특수군을 광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면 분석 기법을 했다고 하면서
누가 황자겸이네, 누가 뭐 어쩌네 이런 미친 주장을 계속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주장하니까 피해자가 특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까지 실형이 나왔고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데, 그때도 재판장이 계속 그러면 네가 분석했던 과학적 기법을 입증하든지 그 과학적 기법을 전수해 줬다는 사람 증인 신청하든지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지만원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만원이 그것도 피해자를 특정해 줬기 때문에 심판도 했었고 지금 실형이 나온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갔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지만원도 감옥에 가야 될 입장으로 비춰집니다. 결국은 북한군 개입서에서도 누군가를 특정해 줘야지만 가능했고, 이건 일반적인 허위여서 현재 지금 5.18 저희가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처벌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법조에서 이제 처벌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게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 북한군 개입 관련 쟁점이 18개 목록이나 됩니다. 그렇게 악의적이긴데 이 주장은 전부 지만원 주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다음 헬기 사격 관련 쟁점이 4개, 개헌군 총기 사용, 뭐 개헌군이 무장하지 않았고 뭐 비무장 시민에게 안 썼다는 거짓말 치는 거, 이거 다 전두환이 책임 없다고 부인했던 거, 안매장 없다는 것, 광주교도소 습격, 개헌군 이거 다 이 부분에 대한 쟁점들이 있었고요.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개헌군 관련 쟁점에 대해서 원심은 이게 좀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심에 그때 현장에서 목격했던 이경남 목사님이 당시에 그 개헌군 일원으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증언만 1심에 냈다가 직접 법정에서 증인심을 통해서 이제 항소심에 인용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항소심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이건 제가 일부러 의미 부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재판부가 스스로 판결 선고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걸 정리한 것입니다. 5.17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의 수괴로서 이 처벌받아야 될 장본인임에도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것처럼 피해자 행세를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5.18 3단체에 대해서 피해자성을 확실하게 인정해 준 판결입니다. 단체,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님의 그 조카 신부인 조영대 신부님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당사자 적격, 원고 적격이 인정이 쉬웠는데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가 5.18을 선양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이 5.18에 대한 왜곡 부인은 이 단체들에 대한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이 명예와 신용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다. 이 단체의 피해자성을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박관현 열사가 유일하게 5.18 관련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못 받고 계신데 그 이유가 1심 유죄 판결 후에 항소심 중에 옥중에서 단식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공소기각 결정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만이 재심의 대상인데 공소기각 결정은 형식 판결이다 보니까 아직도 최근에 이제 그 위자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근데 전두환도 마찬가지 1심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사망하는 바람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소기각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법률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유죄 판결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공소기각 결정이 최종 판결입니다. 근데 그 결정을 그 판결과 기록 송부촉당 형식으로 민사재판으로 전부 다 끌고 와서 다시 사실 인정해서 다시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출판금지가 인용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민사판결 차원에서 헬기 사격 관련 판결을 되살렸다.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 표로 민사재판은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항소심 판결을 다 동의하는데 두 가지 측면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인용이 됐는데요. 이제 광주교도소 습격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사실 95년, 96년 판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찰 조사가 미진했고 또 우리 5.18 진상규명 차원에서도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5.18 당시에 광주교도소 습격이 6차례가 있었다가 그대로 유죄 판결이 돼버렸거든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항소심 판결에서도 대부분 그때 당시 대법원 판결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만 부인하기 어렵다고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진상을 보면 담양으로 진출입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었거든요. 상공수가요. 그래서 담양으로 가는 사람들을 상공수가 쏘니까 그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한두 번 교도소 쪽으로 온 사람도 너무 무장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서너 명이 그냥
갖고 가는 건데 그것이 표적 습격이 보기 어려운데 그때 여섯 차례에 걸쳐 습격이 있었다고 그때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출판금지 가처분과 1심 판결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주장해서 그건 전부 다 습격이 없었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 항소심에서만 그 자익사범을 또 탈출하기 석방시키기 위한 이런 습격은 없었으나 교도소 앞에서 산말적인 충돌이 있긴 있었으니 이걸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애매한 결론을 내려놓은 게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 그 자유권 발동과 관련해서 무기 피탈 시간에 대해서 1980년 5월 22일 날 그 당시 경찰 문서는 전부 타자가 아니고 손으로 쓴 수기 문서거든요. 근데 85년 이후에 조작을 하다 보니까 타자 쳐가지고 경찰 문서를 형식도 안 맞게 조작해 놔서 그 무기고가 각 지서에 있는 나주 반남 지서나 금성 파출소나 신북 영암에 있는 신북 지서에 무기고가 10시 반, 9시 반에 틀린 것처럼 그렇게 조작해 놨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거는 다 오후에 있었던 일을 오전으로 바꿔놓고 시민군이 먼저 무장했다고 허인데 당연히 전두환이 그 말을 직접 본문에 쓰지 않고 당시에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의 증언을 그냥 그대로 전제를 인용해 넣었을 뿐이거든요. 인용했지만 그걸 인용하기 위해서 인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의도가 아니냐라고 주장했는데 단순히 그대로 인용만 했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 보류다 이렇게 해서 그 두 부분이 제가 유일하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5.18 전두환 해고적 관련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상식과 역사적 정의가 확인된 사필 규정의 결과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은 우리가 악은 성실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두환 이 책을 보면 아주 성실한 책입니다. 아주 성실해서 이 책만 갖고 있다 보면 교묘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좀 연구 논문처럼 써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 책을 읽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대학 도서관에서조차 비치할 수 없게끔 확실하게 출판금지 시켰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요. 대신 그 악은 성실한데 우리가 선의를 지키자고 하는 우리들은 좀 느슨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선이라고 믿으니까 악이 성실할 때 선도 성실해서 악을 끝까지 규제해야 된다는 이게 이런 재판의 과정에서 남긴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계속 그래서 나머지 진상규명 과제들이 또 풀리길 바라고 이제 사법부의 판결 한 축은 해결됐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놨지만 사실상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지도 않고 추가 증거도 내지도 못하고 그냥 판단만 합니다. 사실상 이제 끝난 셈이죠. 그래서 전두환 쪽이 그걸 인정하고 바로 지난주 월요일 날 다 돈도 입금부터 했습니다. 지만원도 2018년에 이거 허위 주장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니까 바로 그날 전화 와요. 입금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만원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하면 우리 근대 시민혁명의 모태가 된 태동이 되는 혁명이고 프랑스 대혁명을 갖고 폭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은 바스티유 감옥부터 습격을 했고 그 내용에서 수많은 무질서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는 자기들 이론적 작업과 검토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자리매김해 놨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에 비해 보면 우리 5.18 광주 민중항쟁은 정말로 훨씬 숭고한 것인데 우리가 좀 이런 이론적 근거나 작업들 이 판결도 나왔으니까 더해서 인류사에 기억된 보편적 민주주의의 확립의 역사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역할들 5.18 재단이나 3단체 열심히 하지만 그런 연구재단 같은 것 좀 더 활성화돼서 프랑스 혁명과 같은 이론적 근거들을 좀 많이 마련하고 연구를 해서 이 판결문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역사로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작업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